네, 이제는 디지털 신호 처리 14주차 DFT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T는 이제 Discrete Fourier Transform, 그러니까 DTFT는 Discrete Time이죠. 근데 Discrete Time이 없이 그냥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 약자입니다. 그걸 정의를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풀이의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풀이의 분석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CTFS, 그 다음에 CTFT, 그 다음에 DTFS, DTFT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모든 어떤 트랜스폼들은 컴퓨터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아무리 이런 분석 방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신호를 전송하면 그걸 압축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네 개는 컴퓨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의 어떤 그 신호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면 먼저 이산 신호여야 돼요. 이산. 스펙트럼도 이산 스펙트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도 이산이고 스펙트럼 축에서도 이산, 이제 주파수 축에서도 이산인 그런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동시에 비주기여야 돼요. 비주기.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이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연속 신호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비트로 1010 비트 패턴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원래 연속 신호는 옛날에 사용하던 뭐 마그네틱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에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1010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이라는 거, 또 양자화라는 거 이런 걸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산 신호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시간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호를 그대로 저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산 신호로 바꿔줘야만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도 이산 스펙트럼이어야만 컴퓨터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 만약에 죽이면, 자, 이런 신호가 있으면 이런 신호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신호가 존재하죠. 그 많은 신호를 다 저장할 수 있겠어요? 못 저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 한정된 신호여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무한대 신호까지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 하드디스크 같은 데 저장할 수 없고 CPU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산이면서 비주기여야 되는데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서 모두 이산이면서 모두 비주기인 어떤 변화는 여기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프레 분석 감각의 문제점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신호와 스펙트럼이 모두 이산적이면서 비주기적인 분석법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신호와 스펙트럼 모두에서 이산적이면서 비주기적인 분석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다? DFT라는 거예요. 그 DFT는 시간 영역에서도 이산이면서 비주기, 주파수에서도 이산이면서 비주기인 그런 변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유도할 때 DTFS라는 걸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고요. DTFT라는 걸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고 트랜스폼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FT는 시간 영역 신호 X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축 신호는 여기서는 X 한 다음에 라지, 꺽쇠 한 다음에 K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두 개 사이가 전부 요것도 이산이면서 비주기, 요 놈도 이산이면서 비주기. 이런 신호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DF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해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DFT의 어떤 특성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겁니다. DFT의 분석식과 함수성식은 서로 역관계를 갖는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N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놨는데 XN에서 XK, 라지 XK를 유도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DFT. 그 다음에 XK에서 다시 XN을 유도했어. 이걸 뭐라고 불러? IDF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DFT를 한 다음에 다시 IDFT를 하면 원래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DFT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분석식, 주파수 축으로 분석하는 걸 분석식, IDFT, 이건 시간축으로 다시 합성하는 거를 합성식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FT의 분석식과 합성식은 서로 역관계를 갖는다는 의미가 이 얘기입니다. 원래 XN을 라지 XK로 바꾸고 다시 이거를 XN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XN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DFT를 해요. DFT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IDFT를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 결과는 그대로 XN이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정말 이렇게 나오느냐? 앞서 우리 당연히 그 이외에 앞서 얘기했던 이 4개의 트랜스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DFT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거 갖고 유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명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질 겁니다. 다음. 제한된 시간 신호의 DFT에서 중첩은 항상 발생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시간과 주파수 관계를 얘기할 때 시간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에서 제한된 신호는 주파수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한대까지 신호가 스펙트럼이 펼쳐져요. 무한대까지. 여기 플러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신호가 무한대다. 신호가 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펼쳐져 있다. 그러면 주파수 쪽에서 스펙트럼이 제한돼요. 그쵸? 그죠? 이거 시간과 주파수의 역관계 아니에요. 시간이 제한되면 주파수가 무한해지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제한되면 시간이 무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근데 보면 DFT는 비주기 신호자, 비주기. DFT 비주기. 그러니까 입력으로 넣는 시간 신호가 비주기 신호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비주기적인 분석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 신호가 비주기여야 돼요. 그러면 한정돼 있다는 얘기야, 시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주파수 측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무조건 중첩이 되죠. 엘리어스잉이 무조건 발생하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자, 시간 신호가 비주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산이야. 이산이면 원래 이게 이렇게 연속 신호였으면 이쪽에서 어떤 스펙트럼이 얻어지겠죠.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얻어지자 칩시다. 이걸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했어. 샘플링하면 주파수 쪽에서, 요건 이제 시간이고 요건 주파수인데, 주파수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복사본이 형성된다. 그지? 여기가 FS다. 여기 마이너스 FS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 샘플링 이론에서.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요 시간 신호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펼쳐지겠지. 그럼 이 복사본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펼쳐지겠지. 얘도 이렇게 펼쳐지고. 그럼 뭐야? 에일리어싱 발생하잖아. 아무리 샘플링 주파수를 빠르게 해도 이거는 에일리어싱을 피할 수가 없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신호의 DFT에서 중첩은 항상 발생한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다음, 시간 표본의 개수보다 주파수 표본의 개수가 작도록 스펙트럼을 표본하면 IDFT에서 중첩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중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 영역에서 중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일리어싱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에일리어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과정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할게요. 다음, DFT의 길이가 신호의 길이 최대 주파수의 곱보다 2배 이상이어야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공부해서, 그러면 좋아.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DFT의 길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요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DFT를 취해줘야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중첩과 주파수 영역에서 중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패딩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제로 패딩은 또 뭡니까? 이 골치 아프죠. 어쨌든 주파수 해상도, 주파수를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려면 제로 패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해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DFT에는 또 식을 우리가 정리할 때 회전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인자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반복적으로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IDFT도 DFT랑 이제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 되게 유사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DFT에 대한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IDFT는 약간의 어떤 추가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DFT하고 그 다음에 DTFT죠. DTFT하고 DFT하고 그 다음에 G 변환, Z 트랜스폼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거라고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챕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DFT의 정의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풀의 분석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뷰하는 이유는 이거의 문제점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예, 문제점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DFT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DTFS로부터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DTFT로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의된 DFT 분석식과 합성식, 이제 분석식이 DFT고요. 합성식이 IDFT죠. 이 두 개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역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그걸 증명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FT에 대한 이해도 앞서 얘기했던 거,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는 이유, 주파수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DFT의 길이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이제 N, 이 N이라는 게 DFT 길인데 이 길이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해상도를 개선을 하고 싶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0패딩 한다고 그러지, 0패딩.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알게 되거든요. 0패딩을 통해서 해상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냐면 실제 이제 DFT를 계산을 해보고 IDFT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DFT를 계산할 때 정식을 잘 살펴보면 회전인자라는 걸 잘 공부해보면 DFT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DFT를 또 기반으로 해서 IDFT를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DFT랑 Z변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사실 DTFT랑 DFT랑 그 다음에 Z변환이랑 요거 세 개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트랩을 통해서, 매트랩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한 걸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의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디지털 컴퓨터로 신호 처리를 수행하려면 시간과 주파수에서 모두 이산적이고 비주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산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을 표현할 때도 여기 이제 시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니까 이게 뭐 라지 오메가로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산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산, 여기도 이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전부 다 뭐 비주기.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이산적이어야만 유한한 개수의 샘플을 저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비주기적이어야만 역시 마찬가지로 유한한 개수의 샘플을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모두 이산적이고 모두 비주기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기존의 방식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CTFS, 그러니까 기본은요, 요 CTFT니까 요걸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TFT는 뭐냐면 이 푸레 트랜스폼입니다. 근데 연속 신호의 푸레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 신호는 연속이면서 비주기인 그런 신호를 갖다가 트랜스폼하는 게 CTFT였어요. 그러면 연비주에서 연속은 비주기가 나오게 할 거고 요 비주기는 연속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 비주기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요, 문제가 이거 심각해요. 왜냐면 원래는 이산이면서 주기여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산이면서 비주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연속이잖아, 두 개 다. 시간 영역에서도 연속, 주파수 영역에서도 연속.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사용할 수 없다고. 그죠? 그러면 요 CTFT를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t. 요 t는 뭐냐면 주기거든요. 주기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주파수 영역에서 요 주파수로 주기에 대한 역수 2파이 오버 t 이걸로 표본화를 하거나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표본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 영역에서는 저 주기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럼 시간 영역 신호가 어떻게 되면 연속 주기가 됩니다. 아까 연속 비주기였는데 연속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화를 하게 되면 연속 비주기에서 이산 비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산 비주기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아, 좋죠. 이런 거 아주 좋죠. 컴퓨터 사용할 수 있죠. 이산이면서 비주기니까. 근데 여긴 뭐가 있나요? 연속 주기 심각하죠. 연속이어서 안 되고 주기여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얘도 안 돼. 그래서 CTFS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CTFT를 기본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CTFT를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갑니다. 아까 CTFT에서 CTFS로 갈 때 시간 영역에서 주기 반복을 하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을 해라 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반대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TS로 표본화, 시간 영역에서 표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주기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표본화를 하게 되면 이산이면서 비주기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표본화를 하니까 이산 신호로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연속 비주기 스펙트럼을 요 오메가 S 샘플링 주파수 단위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번엔 표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랑 다르죠. 요 부분이랑 다르죠.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속 비주기를 반복하니까 연속 주기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의한 게 뭐예요? DTFT잖아. DTFT. 그러니까 DTFT는 결론적으로 이산 비주기 신호를 연속 주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변환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연속이잖아요. 또 주기잖아요. 문제 심각하죠. 이산 비주기는 참 좋죠. 근데 연속 주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 비주기 신호 요거를 n주기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오메가 제로 단위로 표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의 역수.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n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n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산 비주기가 이산 주기 신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 n이 붙은 거죠. 또 여기 표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속 주기 신호가 이산 주기 신호로 바뀌게 되죠. 맞죠? 네, 이산 주기로 이산 스펙트럼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DTFS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은 네 가지의 어떤 그 우리 변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을 요약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 두 개도 문제가 있다고. 이게 이산 주기잖아. 주기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이산 주기잖아. 주기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얘도 못 써. 그럼 네 가지 다 못 쓴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기존에 얘기했던 수학적으로 어떤 토대가 확실한 이 네 가지 방법으로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호와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보자. 그게 뭐냐? DFT라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DFT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뭘 공부를 개발을 하고 뭘 할 때도 신호 처리한다 그러면 다 DF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FT를 컴퓨터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FFT라는 거예요. FFT. FFT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못하고 다음 학기에 학사하는 필터 설계에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DFT가 기반이 되죠. 요 놈을 이제 컴퓨터적으로 좀 빠르게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FFT니까요. 그리고 DFT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 FFT는 Fast Fourier Transfor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거다. 어떻게 할 거냐? DTFS에서 여기 있죠? DTFS에서 주기를 추출하겠다. 주기만. 이게 지금 이산 주기고 여기도 이산 주기이기 때문에 이산은 문제가 없죠. 이산 신호는 좋은 거죠. 근데 이 주기 신호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만 추출하겠다. 그러면 DFT가 얻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DTFS랑 그 다음에 DFT랑 거의 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 비주기고 이건 연속 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연속 스펙트럼을 샘플링, 표본화를 해야 되죠. 표본한 다음에 이게 주기죠. 그래서 표본화를 먼저 한 다음에 한 주기만 추출하는 거죠. 이건 그대로 두고 이산 비주기는 그러면 DFT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DFT는 이론적인 토대가 없는 단순한 수학적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비, 이준위 이런 거 적용이 안 돼.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 뿐이야. 그죠?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장표에서 말씀드려야 될 건 다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는 요 과정들, 이 표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표본을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된다. 혹은 시간 영역에서 반복을 시키면 주파수 영역에서 표본화가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예,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DFT를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DTFS로부터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DTFS, 디스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의 정의식에서 신호와 스펙트럼의 한 주기만을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DFT로 변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부터 볼게요. 식을 보면, 여기 보시면, 요 XK, 요 놈이 뭐냐면, 요게 DTFS의 분석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요 시간 영역 신호가 어때야 돼요? 주기적이죠. 이산이면서 주기적이죠. 그죠? 그럼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죠? 역시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기적이기 때문에 그 한 주기만 떼내겠다는 거죠.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신호를 DTFS를 하게 되면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요 반대 거, 요 합성식 같은 경우, 요 놈은 역시 이제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스펙트럼을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시간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꺽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꺽쇠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네, 주기적이라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한 주기, 그러니까 연속된 한 주기만 선택하면 어떤 부분에서도 DTFS가 가능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오메가 제로라는 것, 이 식에 들어간 이 오메가 제로, 여기 오메가 제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n분의 2파입니다. 그쵸?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n분의 2파이죠. 이걸 여기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면 이 뒤에는 이 식이 그대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앞서 여기 한 주기가 이렇게 한 주기적인 걸 써놓죠. 그거를 그냥 n이 0서부터 n-1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가 0서부터 n-1까지. 이렇게 한 주기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요거죠. 요 n분의 1. 여기 지금 n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n분의 1 왜 들어갔냐면요. 이게 이제 주기적인 신호에 이게 상관이잖아요. 요게 시간이고 요게 고유 벡터고. 그러니까 신호와 고유 벡터를 상관을 시키는데 주기적이기 때문에 상관 연산의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DFT는 비주기 신호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n분의 1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저 n분의 1은 어딘가 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n분의 1이 합성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신호와 스펙트럼의 한 주기만을 추출한 것밖에 없어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 제로를 n분의 2파이로 바꿨다라는 거. 저건 사실 어떤 동작, 물리적 동작을 한 건 아니죠. 원래 오메가 제 여기도 이산이고 여기도 이산이니까 DFT도 이것도 전부 다 이산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대입했다고 해서 무슨 주파수에 샘플링을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n분의 2파예요. 그냥 그대로 이 등가식을 그냥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요게 꺽쇠로 있던 게 그냥 n이 0서부터 n-1까지로 한 주기만을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만 추출하면 DTFS에서 그럼 DFT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DFT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DTFS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죠. 여기가 주기적이고 이산신호기 때문에 여기가 이산신호고 주기적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주기 추출한 거지. 수학식만 얻어낸 것 뿐이에요. 저건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토대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변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신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산 신호인데 이산 신호이면서 이제 비주기 신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연속 신호였다면 그거를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 하나만 나올 텐데
그거를 샘플링을 이렇게 시간축에서 했기 때문에 주파수 축에서 2파이마다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주기적으로. 그래갖고 뭐예요? 여기 에일리어싱이 발생한 거죠. 여기. 이거 왜 에일리어싱이 발생해요? 여기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끝까지 쭉 다 있어요. 쭉 다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것까지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에일리어싱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신호에 의해서 주파수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DTFT랑 IDFT 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 주파수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샘플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있는 상태에서 샘플링이 지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위에 그림이 이 아래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사이의 관계도 요건 이제 DTFS로 정의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 시간 신호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축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요 한 주기. 요거. 요 놈과 요 놈. 제가 다시 표시를 할게요. 요 시간 신호 요 하나랑 요 한 주기. 얘끼리 서로 변환하는 관계를 수학적으로만 정의하겠다. 그게 DFT고 IDF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한 주기만 추출한 겁니다. 여기 에일리어싱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DFT를 이번에는 DTFT로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DTFT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본화를 한다고요. 표본화 한다는 의미가 요 오메가라는 주파수를 K의 오메가0, 이제 요게 기본 주파수라는 거죠. 기본 주파수의 배수로 계속 샘플링을 해 가고, 그런 다음에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한 주기 N을 추출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산 비주기 신호, 요 놈, 1번 신호를 DTFT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요 기본 요 성분, 요 원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에일리어싱도 발생하면서 2파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속. 이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샘플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떡하죠? 요 한 주기만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샘플링을 수행하고 주기 추출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시간 신호와 이 추출한 스펙트럼을 1대1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이제 바로 DFT나 IDFT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샘플링하는 효과가 어떤 효과, 그러니까 오메가 대신에 이거를 K 오메가 제로로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쭉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오메가 대신에 요거를 K 오메가 제로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연속 주파수가 이산 주파수로 변화 되겠죠. 그 다음에 요 D 오메가가 미소 주파수 간격 아니에요. 우리 적분식 같은 경우에 D 오메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요 뭡니까?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n분의 2파이죠. 그래서 미소 주파수 간격은 기본 주파수로 변화한다. 그 다음에 요 적분 기호는 뭘로 변환되죠? 서메이션으로. 적분 기호는 합기호로 변환되겠죠. 그 다음에 한 주기만 떼어낸다라고 했죠. 앞서 요 한 주기만 떼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DFT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여기 요 두 번째 식 요 놈에 한번 적용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쓸게요. 자, xn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분의 1입니다. 저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적분 기호가 뭘로 바뀐다고요? 서메이션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저게 2파이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하니까 n이 0서부터 n-1 한 주기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 x 오메가는 뭘로 바뀝니까? x의 k 오메가 제로로 바뀌는데 요걸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xk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 요 놈이 어떻게 바뀝니까? 익스포넨셜 j의 k 오메가 제로 n인데 요 오메가 제로는 뭐라고요? 네, n분의 2파이라고요. n분의 2파이. 요게. 자, 그 다음에 요 d 오메가는 뭘로 바뀐다고요? 예, d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요 오메가 제로가 이건 서메이션 기호니까 요 앞으로 이렇게 가서
요거 지우고 요 분자 지우고 여기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저거는 뭘 의미하면 n분의 1을 의미합니다. n분의 1.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n분의 1의 서메이션에 xk의 exponential jk 2파이 스몰 n 오버 라지 n.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주기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은 0서부터 n-1까지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변환한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하면 dtft에서 dft로 변환이 되고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 x 오메가는 xk로 바뀌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게 원래는 x의 k 오메가 제로라고 그랬죠.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지만 한 주기만 우리가 어차피 저거 유한하잖아, 신호가. 유한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n이 0서부터 n-1까지로 바꾸고 xn 그대로 써주고 요 뒤엔 오메가, 저거 오메가 k 오메가 제로로 바꾸고, 근데 오메가 제로는 n분의 2파이니까 n분의 2파이 넣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dtft에서 dft로 바뀌려면 먼저 뭘 해라? 여기 있는 것처럼 표본화를 해라. 표본화. 그래서 이산 스펙트럼으로 바꿔라. 그런 다음에 뭘 해라? 한 주기만 추출해라. 요것만.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시간 신호랑 매핑을 시키면 그게 DFT이고 IDFT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DFT의 분석식하고 합성식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서로 역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너무나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건데, 문제는 DFT는 원래 어떤 백그라운드, 토대의, 그러니까 수학적이나 뭐 이런 토대를 갖고 만든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역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한번 하고는 넘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이거 한 번만 보는 거고요. 실제 이 증명을 활용할 일은 없고요.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자, 요 식은 뭐냐면요. 요 식이 이제 합성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은 뭔가요? 이건 이제 xn에서 xk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석식이죠. 그러니까 이 분석식의 xk를 이 합성식의 xk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결과가 어때야 돼요? 최종적으로 xn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xn을 분석식을 이용해서 주파수 도메인을 구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다시 합성식을 이용해서 xn을 구해보면 그 결과가 정말 xn이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식을 대입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 괄호 안에 분석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합성식에서 n이라는 변수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n을 m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자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순서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순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서메이션은 m에 대한 서메이션이니까요. 이 이하에는 m에 대한 변수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m에 대한 변수가 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k에 대한 변수니까 이 이하에 k에 대한 변수만 있어야 됩니다. 변수만이 아니라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k에 대한 변수가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순서를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m, 요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요 놈은 일단 바깥으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xm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문제 없죠? 자, m에 관한 거, 여기 m 뒤에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역시 m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동시에 여기 이게 있죠. 그래서 요거랑 계산을 하는 거죠. 같은 건데 사실은 형태가 변수만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K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문제를 요 수식을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한번 이리저리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형태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것만을 보겠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막 이리저리 바꿔본다고 그랬는데, 요거 나중에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금방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 식으로 이렇게 금방 바꾼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죠. 자, 뭐냐면 이게 요 놈하고 요 놈은 뭐냐면요, 아이겐 벡터예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분석식에 있었던 고유 벡터고요. 이건 합성식에 있었던 고유 벡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수적 램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파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같은 놈, 이게 곱하다 보면, 곱해서 이렇게 여기 서메이션을 하다 보면, 이 곱한 게 이 두 개인데 이렇게 온 건데, 서메이션을 하다 보면 주파수가 같은 것들은 삭제가, 다른 것들은 삭제가 되고 주파수가 같은 것들은 어떤 값이 나올 거다. 우리 원래 이제 풀이의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잖아요. 주파수가 같으면, 직교성이죠. 주파수가 같으면 어떤 값, 상수값으로 나올 거고, 주파수가 다르면 그걸 한 줄기 쭉 다 적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0이 되죠, 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서메이션 K가 1서부터 n-1까지니까요. 이게 이제 한 줄기 적분하는 거죠, 요게. 그렇게 되면 요 아이겐벡터, 요 두 개의 놈들이, 이거죠.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 단위원에서 요렇게 등간격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그게 요 서메이션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 뒤에 있는 수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 있는 수식만 딱, 요것만 딱 뽑아서 요렇게 생각을 해 보면요. 여기서 요 m과 n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가 주파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죠. 예,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같습니다. 그럼 0 돼버리죠. 그럼 익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1이죠. 근데 그거를 n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냥 n개가 돼버립니다. n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1입니다. 1. 1인데 그거를 k가 0서부터 n-까지 계속 둘러치니까 당연히 n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같지 않다. 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같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요.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 이게 같지 않으면 등비수열. 이해되시나요? 등비수열 되는 거? 자, 어떤 등비수열이냐면 K가 0, 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1이죠. 1. 익스포넨셜 제로승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초항은 1 이렇게 되고요. 공비는 이제 이 K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K에 K는 이제 지워야 되죠. K에 1이 들어갔으니까. 요거에 이제 m-n에 요게 등비가 되면 등비.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되죠? 1-r에 1- r의 n승이죠. 요거 r의 n승이 아니라 그냥 n이죠. 요거.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의 n승. 그 다음에 여기 초항에 이렇게 되잖아요. 등비수열 합공식. 그걸 모조리 다 합한 거니까 이 합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n은 뭘 얘기해요? 예, 항의 총 개수. 이렇게 n개. 그럼 이제 이거 각각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고 요건 여기다 대입하고 하면 여기 n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요 n은 삭제돼 버리고 요 n은 살아남고. 이해되시나요? 그죠? 문제 없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보면 여기 2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 m-n이 정수인데 저게 어떤 값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1입니다. 1에서 1 빼니까 무조건 0 나오죠. 이 분모가 뭐냐에 상관없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과 n이 다를 때, 이거 뭐야? 다른 주파수일 때, 그때는 값이 나오지 않고, m과 n이 같을 때, 이거는 같은 주파수, 동일 주파수일 때, 직교성의 원리에 의해서 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요 뒤에 있는 거, 요 놈이 n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나요? n이 되는데, 동시에 m과 n이 같을 때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여기 서메이션 되는 것 중에 어떤 하나의 n만 걸러지는 거죠. 그게 어느 때예요? n과 같을 때. 그러면은 요게 n으로 바뀌고 요렇게 n으로 바뀌고 요 뒤에 있는 것은 n으로 바뀌고. 맞죠? 그럼 xn만 남게 되죠. 요거 지워지면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XN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거를 이 수식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거는 시간 영역 에일리어싱과 주파수 영역 에일리어싱입니다. 먼저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일리어싱을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DFT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 1번 그림하고 4번 그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도 이 설명할 때 보조 자료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시간 영역 신호를 볼게요. 이게 시간에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럼 주파수 축에서 어때야 되죠? 무한대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무한대까지 계속.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산 신호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또 동시에 2파이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카피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여기서 에일리어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시간 영역을 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무한대인 신호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는 무조건 신호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에일리어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발생을 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면 이제 이게 발생을 안 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2파이가 위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주기 간격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죠. 엄청 커져야 된다는 거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주기는 여기 샘플링 주파수, 이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에서 결정되니까 이걸 굉장히 조밀하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이 2파이, 이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를 아주 조밀하게 샘플링 하게 되면 그냥 연속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연속 신호일 때는 이 위에 있는 성분들, 여기 위에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가 저 위로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중첩은 발생한다. 여기 이런 설명을 써놨습니다. 주파수 중첩. 시간 신호의 길이는 항상 제한된다. 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폭이 제한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펼쳐진다. 따라서 DFT 결과에서는 항상 주파수 중첩, 그러니까 주파수형 에일리어싱이죠. 이게 항상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시간 영역 중첩을 보겠습니다. 0이 아닌 신호 표본의 개수보다 주파수 표본의 개수가 작아지도록 주파수 영역을 표본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좀 지워갖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시간 중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1번하고 4번, 그죠? DFT의 서로 쌍의 관계인 1번하고 4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3번을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n-이 총 n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n개입니다. 그죠? 여기 m이 있습니다. m. 자, n은 뭐냐면 샘플, 시간 영역 샘플의 개수예요. 자, m은 뭐냐면 이 m은 시간 영역에서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이 스펙트럼도 요 DTFS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m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기다, 주기. 시간 영역이 반복되는 주기. 그러면서 동시에 저 m의 역수를 취한 요거 n분의 2파이. 이건 뭐냐?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이 주파수형 이산 스펙트럼에서 샘플링 주파수 샘플링 간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샘플링 간격. 그죠? 샘플링 간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요게 2파이 오버 m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 뭡니까? 요거 두 개 사이, 요 1번하고 2번 사이의 관계, 요 놈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시간 영역 샘플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1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샘플링이 시간 영역 샘플링, 시간 영역 표본화가 있었고 주파수 영역 표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수행하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이 됐고, 자, 여기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을 수행하니까 시간 영역에서 반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동시에 요 샘플, 주파수 영역의 샘플 수가 m개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에서 개수가 m개입니다. m개.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m하고 n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m이 더 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그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갭이 있죠. 지워 설명할까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그대로처럼 요 갭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m이 더 크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 주파수 영역에선 n분의 2파이니까 요 주파수 간 간격이, 주파수 샘플 간 간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 작아진다는 얘기지. m이 크니까. 그럼 m하고 n하고 이제 같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요게 1번이고요. 요 2번, m하고 n하고 같은 케이스. 그 경우에도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은 발생하지 않죠. 주파수 영역에서 요 m이 좀 작아졌죠, 이제는. 왜냐면은 원래는 m이 m보다 컸었는데 그게 같아졌으니까 m을 좀 줄인 거죠. 그럼 요 간격이 좀 줄어들긴 하죠. 그렇지만 뭐 별 문제 없죠.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주파수 간격이 좀 벌어지죠. 죄송합니다. 벌어지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 볼게요. m이 m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m이 m보다 작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여기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간격이 더 벌어지죠. 이 주파수 축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n과 n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영역에서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너무 느리게 샘플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하게 된다. 그죠? 똑같잖아요. 시간 영역의 샘플링 정리도 그렇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샘플링 정리도 그렇고, 네, 너무 한쪽에서 샘플링 주파수를 작게 하면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간격을 너무 늘려버리면 여기서 간격을 너무, 샘플 간격을 너무 늘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시간 영역에서 겹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 딱 크리티컬한 그 단계가 뭐냐? 이 2번 단계라는 거죠. m과 n이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0이 아닌 신호 표본의 개수, 이게 n 얘기하는 거고요. 주파수 표본의 개수, 이게 m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작아지도, 이거보다 m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 영역 표본화를 그렇게 수행을 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을 역 DFT한 주기 신호의 파형, 요 놈이 중첩되기 시작한다. 그게 시간 에일리어싱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따라서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뭐냐? m과 n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딱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 영역에서 중첩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파수 영역에서도 가장 어떤 그 최고로 느린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겹치지 않는 한계 주파수로 딱 샘플링을 하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그래서 m과 n은 언제나 항상 같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요. 원래 이 시간 신호 x의 n, 요놈의 샘플의 개수가 만약 n개였다. 그럼 DFT를 수행한 xk의 주파수 샘플의 개수도 n개란 얘기예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DFT를 수행하기 전의 시간 샘플의 개수와 DFT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주파수 샘플의 개수가 같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갖고 열심히 제가 설명한 이유가 주파수 영역 에일리어싱은 피할 수가 없다. 그건 피할 수 없다. 근데 시간 영역 샘플링, 에일리어싱은 피할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하려면 요 시간 영역 샘플의 개수 n개와 주파수 영역 샘플의 개수 n개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DFT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저 두 샘플의 개수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DFT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좋다 이거야. 시간 영역 샘플의 개수가 n개고 주파수 영역 샘플의 개수도 n개인데 그럼 도대체 그 n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n 값이 얼마냐? n 값이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볼게요. 시간 영역에서 시간적 길이가 ts이고 유효한 최대 주파수가 fb인 연속 신호를 표본한다. 자,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요. 시간 영역에서 시간적 길이가 ts면 이게 시간 영역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최대 주파수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까지 펼쳐지니까. 근데 그걸 f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신호는 발생할 수가 없죠. 없지만
이 안티 엘리어싱 필터 같은 걸로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FB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간 영역 신호가 있는데 그 시간 영역 신호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그냥 강제로 잘라버린다고. 그게 FB라고. 여기가. 그리고 요 시간 영역 길이 이게 뭐라고? TS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그냥 한 겁니다. 자, 그 연속 신호를 표본화하여 DFT를 수행할 때 시간과 주파수 양쪽에서 모두 중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DFT 길이는 최소한 시간 대역 폭곱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요 TS죠. 요 TS 여기 오고요. 요 FB 여기 오고요. 그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2배 한 거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 DFT 길이는 그 값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결론은 그건데 그게 왜 이 식이 나온지를 지금부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FS. 이건 뭐냐면은 시간 영역의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샘플링의 어떤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ETB보다 커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생각해 보면 원래 여기 시간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펼쳐져야 되지만 그냥 저는 여기서 이거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FB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긴 뭐예요? 요건 FS죠. 그러니까 요게 반복이 이렇게 되려 그러면 요 FS는 FB의 2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시간 영역에서의 샘플링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FS는 FB의 2배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게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중첩이 없을 조건, 그런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중첩이 없을 조건을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 TS라는 게 있습니다. TS는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S인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까지가 TS입니다. 시간이, 그거를, 그 시간의 길이가 NTS, 이 시간역에 샘플링한 요 TS 간격이 요 하나하나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N개 한 거. 그 중에 어느 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되죠. 이게 커야만 샘플링한 그 간격, 그 전체 그 주기 내에 신호의 주기가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같거나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게 작아져 버리면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중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간격이 있어야 된다. 혹은 저 간격이 0이어야 된다. 저 간격이 음수가 돼 버리면 요 놈하고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야만 된다. 그게 바로 시간 영역에서 중첩이 없을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n배한 거죠. 요 TS를 n배한 게 요 스몰 TS보다 더 커야 된다. 개념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저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 중첩이 없을 조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조건은 요 시간 영역. 여기서 중첩이 없을 조건. 그 두 개를 다 만족하게끔 n 값을 정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곱할 겁니다. 얘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합니다. 근데 요 fs는 ts분의 1이니까 요 ts랑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n만 남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아까 설명할 때는 n과 m이 다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시간 샘플이 여기서 잘 이렇게 n값을 정해서 이 시간 샘플의 개수가 n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파수 샘플 전체 개수도 n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2파이가 실제로는 이제 연속 신호에서는 fs 아니에요? fs마다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간격, 이 하나의 간격은 얼마겠어요? 그거는 n분의 fs겠죠. n분의 fs. 그리고 요 간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해상도라고 부릅니다. 해상도. 왜 해상도라고 그걸 부르냐면 예를 들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샘플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샘플하고 요 샘플의 주파수 성분은 볼 수 있는데 요 사이 주파수 성분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주파수를 볼 수 있는 어떤 정확도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인접 샘플과 간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파수 해상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주파수 해상도가 뭐냐? 바로 이거라고. fs 반복 주기를 그 안에 들어가는 DFT 샘플, 결론적으로 이제 그저 뭡니까?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샘플의 개수죠. 그걸로 나눈 거라고. 그러면 하나의 간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의 간격이. 그 하나의 간격을 뭐라고 부른다? 델타 F라고 하고 해상도라고, 영어로는 레졸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스펙트럼의 요 막대 있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면 빈이라고 그러면 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ts가 2세컨드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가 몇 초라고? 2초라고 2초. 그 다음에 이거를 스펙트럼 죄송합니다. 이게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변환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최대 주파수가 10kHz라는 거죠. 이건 F고요. 이런 연속 신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파수 중첩과 타형 절단 왜곡이 없기 위한 DFT의 길이 n과 해상도 델타 F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n이 아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2배를 한다고 뭐보다 ts에다가 fb를 곱한 거. ts가 뭔가요? 네, 2초고요. fb가 뭔가요? 10kHz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를 곱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10의 4승계가 되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를 이렇게 샘플링 하는데 이게 4,000개인가요? 4를 곱하니까 4만 개네요. 4만 개 샘플링 해야 된다고 이거. 그래 되면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엘리어싱, 중첩이 다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를 구하래. 결국 이거를 4만 개로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20kHz죠. 왜냐면 이게 이제 20kHz마다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반복되고 여기도 반복되고 또 여기도 반복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주파수 영역의 범위인데 요게 4만 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개로 샘플링이 아니라 4만 개로 샘플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샘플을 합니다. 샘플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인접 그 주파수 샘플 간 간격을 얘기하니까 델타 F는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된다? FS를 몇 개로 나눠라? N개로 나눠라. FS는 어떻게 되죠? 네, 20kg죠. 10kg 아니죠. 10kg는 요 반만 10kg죠. 20kg. 그거 나누기 몇 개? N이 4만 개. 4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0.5Hz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잘게 샘플링을 할 텐데 요 간격이 0.5Hz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0Hz, 0.5Hz 이런 거 다 관찰할 수 있는데 0.25Hz 관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파수 해상도의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시간 신호에다가 시간 샘플의 0 패딩, 제로 패딩을 수행하면 그러면 해상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 해상도가 개선이 되는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마지막 그림 문제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0Hz고 여기가 0.5Hz면 요 0.25Hz 이거 못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해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0.25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고 0.25를 저기 중간에 샘플 값이 얼마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로 패딩을 하라고 시간 영역에서. 그럼 저걸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 아까 얘기할 때 여기 있는 M의 의미가 뭐냐? 뭐 M이 됐든 이게 이제 꼭 맞으면은 이제 N이 될 텐데 M과 N이 같을 텐데 이제 M 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M이라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 주기입니다. 주기, 신호의 주기. 이거는 이제 주파수 축으로 바뀌면 역수 이렇게 바뀐다 그랬지. 저게 요 샘플 간 간격이라고 그랬죠. 요 간격.
그죠? 해상도죠. 요 간격. 해상도. 인접하고 있는 샘플 간의 간격. 그게 m분의 2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m을 점점 늘려 보겠습니다. 그럼 요 간격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요 m을 2배로 늘렸다 그러면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0과 0.5만을 볼 수 있다. 지금 아까 그림에서 0과 0.5를 볼 수 있다. 0.25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로 패딩을 똑같은,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보다 샘플의 개수가 10개면은 20개를 해주면 된다고. 아니, 10개를 더 더해주면 된다고. 제로 패딩을. 20개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요 m을 갖다가 요거 이제 늘리게 되는데요. m을 늘리게 된다는 거는 요 간격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중간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요 중간 간격이 이게 0이고 이게 0.5면 여기 0.25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m을 늘린다는 얘기니까. 샘플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걸 반대쪽으로 시간영역에 생각하면 요 m을 늘리래요. 자, n은 고정한 상태에서 m을 늘리래. m을 왕창 늘리면 뭐야? 이거 벌리는 거지, 시간 간격을. 벌린다는 얘기는 만약에 요 벌려서 나온 요 중간 빈 공간, 여기에는 0 패딩을 하는 거죠. 0이 새로 샘플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걸 요 그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레탱귤러니까 여기 싱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이게 싱크가 아니라 디귿그래죠. 나오고 있죠? 이 원래 신호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이제 0, 0, 0, 0, 0, 0 5개, 1 5개, 0 5개. 그럼 여기도 1, 1, 1, 1, 1, 그리고 0, 0, 0, 0, 0 이렇게 하면 요 뒤에다가 0을 몇 개 붙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이쪽이 10개였기 때문에 여기다 10개를 더 붙였다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는 스펙트럼 여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늘리면 요걸 이제 DFT를 하는 거죠. DFT를 하게 되면 요거 이외에 새로운 게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 스펙트럼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20개를 제로 패딩 했어요. 원래 10개인데 여기다 10개, 10개에서 여기 10개, 여기 10개. 그 3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왔죠. 자, 이거 마지막 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 10개, 10개, 10개 하니까 이건 30개의 제로를 패딩했거든요. 그럼 이건 4배, 4배. 원래 샘플이 10개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10개, 10개, 10개를 추가해서 40개를 만들었어. 그럼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것과 비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자, 이렇게 오면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 요 중간 게 아마 요거일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요겁니다. 요거. 중간에 3개씩 새로 만들어졌죠? 3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주파수 해상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라? 시간 영역에서 0 패딩을 해라. 아시겠죠? 자, 저렇게 되는 이유는 주파수 해상도라는 게 이 오메가 제로가 n분의 2파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n분의 fs 했는데 이건 연속 신호에서 얘기고, 원래 이제 이산 신호에서는 샘플링 주파수가 무조건 2분의 파이잖아요. n분의 2파이다. 그죠? 이 n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요 n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요 n이라는 게 이제 제로 패딩을 통해서 길이가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해상도, 그러니까 샘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울타리 효과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자, 울타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요, 요 시간 신호가 이렇게 돼 있었다. 연속 신호였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연속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요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산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산으로 샘플링 했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예요? 여기가 이산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산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중간에 스펙트럼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중간 쫙 갈라갖고 여기 있는 성분들이 이쪽으로, 여기 있는 성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 샘플이 다 모인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가. 그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성분들, 에너지 성분들이 이쪽으로 가고요. 다시 여기 정중앙은 사실 아닌데,
한 요 정도 갈라서 이쪽에 있는 에너지 성분들이 전부 다 요 샘플로, 이쪽에 있는 에너지 성분들 다 요 샘플로 간다는 거죠. 이산 스펙트럼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울타리, 갈라치기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0패딩에 의해서 주파수 해상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더 세밀하게 울타리를 갈라치겠다는 얘기죠. 울타리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그죠? 이제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위들 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트위들이라는 거는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인자가 되는 거죠. 회전 인자를 WN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WN. 트위들 팩터 WN. 자, WN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나누기 n. 여기 뭐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요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 이게 트위들 팩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뭔지? 네. 자, 이게 트위들 팩터인데요. 자, 이 트위들 팩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n이 8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먼저 8분의 2파인데 8분의 2파이는 뭐냐? 4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45도. 맞나요? 맞죠? 이 45도 간격에 해당하는 요놈이 트위들 팩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놈으로 보는 게 더 좋죠. 요거 마이너스 45도 여기. 그럼 요놈이겠죠. 트위들 팩터 요게. 맞죠? 자, 트위들 팩터를 한번 여기다 더 곱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8분의 그러니까 4분의 파이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또 이렇게 마이너스 j 4분의 파이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됩니다. 요만큼 더 이동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45도죠. 한 번 더 곱하면 1로, 한 번 더 곱하면 1로, 한 번 더 곱하면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들 팩터라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전체 요 단위원을 등 간격으로 잘랐을 때 그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첫 번째 벡터 요 놈이 트위들 팩터인 거야. 그 트위들 팩터를 우리가 계산을 먼저 값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값을 찾아내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FT는 정의식이 이거예요. 이게 DFT 정의식입니다. 그죠? 여기서 좀 이제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요놈입니다. 요놈이 좀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자, 저거 이제 이걸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j 2파이 오버 n 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어떤 숫자로 봤을 때 여기에 k의 n승이겠죠. 여기 뒤에 k의 n이 붙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걸 트위들 팩터라고 정의하면 트위들 팩터의 k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DFT를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k하고 n은 다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k하고 n의 정수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여기 원래 트위들 팩터가 기본 요건데 이게 1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결정이 되겠죠. 이 k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게 1이면 그냥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걸 거고 k하고 n 곱한 게 2면 이건 얘기하는 걸 거고 k하고 n 곱한 게 3이면 요거 얘기하는 걸 거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마치 트위들 팩터는 저 회전판에 어떤 벡터 여러 개가 등간격으로 자른 벡터들이 있는데 저 k 값과 n 값만을 갖고 그 벡터의 위치를 특정을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이거 연산 계산하는 거 이따가 이걸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회전 인자 WN은 복소 평면 위의 단위원을 n 등분한 점을 의미하며 WN을 곱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가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시계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n주기 함수다. n번 회전하면 n번 곱해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설명을 볼게요. 회전 인자는 복소 평면 위 단위원을 n 등분한 점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WN이 곱해질 때마다 단위원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이다.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반시계 방향이 아닌 이유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단위원을 n 등분하였기 때문에 회전 인자 요거는 주기 n인 주기 함수다. 즉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나 따로 쓰고 요 뒤에다 하나 따로 쓰고, 그죠? 그럼 요렇게 되는 게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n주기 함수기 때문에 요 n의 k의 어떻게 됩니까? n의 w, n의 n이잖아요.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1이 됩니다. 요게 왜 1이 되냐면 따져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원래 이제 트위들 팩터는 마이너스 j 2파이 오버 n인데 거기에 여기다 n을 곱합니다. 그럼 얘 상쇄돼서 없어지고 익스포넨셜 j 2파이가 남게 되면 이거는 요 트위들 팩터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1이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저걸 해석할 것 같으면, 저게 왜 1이 되는지를 해석할 것 같으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n번 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원래 이거 죄송합니다. 원래 저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해도 되고 이거부터 해도 되는데 이거부터 그냥 다시 해보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거죠. 아까 식에서 W에 N에 KN 플러스 N인데 이게 요 N번 가는 건 의미가 없다. 다시 자기 위치로 되돌아오니까. 그래서 N에 KN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요 N과 N 수식적으로 보면 요 N과 N이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다. 그죠? N이 정해지면 시간 신호와 관계없이 WNN 값들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예,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XN이 뭔가를 살펴봐서 계산한 값과 곱을 통해서 최종 DFT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IDFT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트위들 팩터를 이용해서 DFT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식이 요 식이죠. 요게 이제 DFT, 요 DFT식입니다. 이게 DFT. 요건 뭔가요? 요거 IDF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 DFT하고 IDFT의 식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요 IDFT의 계산을 마치 DFT인 것처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IDFT의 양변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합니다. 이거 컨주게이트하고 이거 전체 컨주게이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딴 거는 실수값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얘가 영향 미치는 게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만 미치겠죠. 이 두 개가 컴플렉스일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의 컴플렉스에 여기 마이너스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럼 그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왜냐면 저게 또 저걸 이제 일부러 수식을 쓸 것 같으면은 n분의 2파이 kn 요게 요걸 텐데 요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요거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가 된 거죠. 요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거 여기다가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번 하고요. 또 여기다가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원위치 하겠죠? 원위치에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건 그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얘랑 얘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의 형태가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 다른 게 요 세 가지입니다. XK와 XN의 위치를 교환해야 된다. 즉 마치 이게 IDFT인데 이 IDFT를 계산하는데 DFT인 것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위치 교환. 그쵸? 위치 교환을 했죠. 위치를 교환하면 요게 요쪽으로 가는 거고 요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복소정연 파와 상관의 대상이 되는 XK에 대해서 켤레복소수를 취하고 DFT한 결과에 다시 켤레복소수를 취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치 교환을 할 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서 교환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최종으로 나온 결과에다가도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취해라. 근데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연산은 이제 J 쪽만 마이너스 J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게 뭐예요? 요 n분의 1.
n분의 1만큼 곱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IDFT도 DFT의 트위들 팩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잠깐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이 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DFT인 것처럼 생각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놈을 뭘로 잡아라? 네, 스펙트럼으로 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해서 DFT를 해라. 맞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n분의 1 이걸 곱해라.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다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네,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 DFT에 xn이 들어갈 자리에 뭘 넣어라? x의 컨주게이트 k를 넣어라. 그런 다음에 DFT를 수행을 해라. 그런 다음에 n분의 1을 곱해라. 그런 다음에 전체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라. 이 얘기죠. 됐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 연습을 수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FT하고 IDFT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엮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유한 구간 신호 XN에 대해서 DFT를 구하여라. 자, DFT를 구할 때는 이게 순서대로 1, 2, 1, 2거든요. 그럼 이제 1, 2, 1, 2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T를 구해야 되니까 트위들 팩터를 구해야 되는데, 트위들 팩터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입력 샘플이 4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j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j가 됩니다. 저거 순서대로 씁니다. 똑같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j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이제 DFT를 취한 결과인데요. x의 제로, dc를 구하겠습니다. dc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그냥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그러니까 전부 다 요 1이랑 곱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트위들 팩터의 가장 첫 번째 항은 무조건 1이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4개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 다음 x의 완을 구하겠습니다. 자, x의 완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구해볼까요?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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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곱해갖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j,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j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x의 2를 구할 겁니다. 2를 구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그 다음에 2랑은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요거 하나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요거 다음에 하나 건너뛰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요 2는 이제 또 하나 건너뛰어야 되니까 요거랑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건너뛴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지워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살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J였어요. 그러니까 얘랑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은 얘랑 한다는 얘기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 얘는 또 이거 하나 건너뛰어서 또 얘랑 얘는 얘랑 하나 건너뛰었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1 곱하니까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3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x3는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데 역시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죠. 건너뛰는 거를 또 한번 해서 뭐랑 곱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랑 곱하죠. 그럼 1이죠. 그 다음 이거 다음에는 2개 요거 건너뛰어 이거랑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j. 그 다음 얘는 여기 하나 1이 있죠. 1. 얘는 뭐랑 해야 되느냐, 이거 건너뛰어서 요거랑 해야 되죠. 요거랑. 그러면은 저거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랑 해야 돼? 이거 건너뛰어서 마이너스 j랑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j죠. 마이너스 2j. 그러면 0이 나옵니다. 그럼 순서대로 6,
0, 마이너스 0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장을 넘겨서 이 계산하다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갖고 넘겼습니다. 자, xn의 4개의 0을 패딩한 신호의 DFT를 구하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1, 2, 1, 2 한 다음에 뒤에 0, 0, 0, 0을 패딩을 이렇게 4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DF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게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x의 제로가 이제 6이고요. 그 다음에 x의 1이 이제 0이고요. x의 2죠. 2가 마이너스 2. 자, 저 x 스몰로 쓰면 안 되죠. 대문자로 써야 되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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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에 3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이렇게 0을 4개를 패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x의 0은 6이 맞는데 x의 2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끼게 된다고요? x의 1이 끼게 된다고요. 왜냐면 제로 패딩을 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렇죠. 자, 요거는 x의 이제 요거는 4가 되는 거죠. 4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요 중간에 하나 또 끼죠. x의 3이 이렇게 끼게 되죠. 그 다음에 x의 요건 6이죠. 6이 요거 같은 게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x의 5가 이렇게 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하나 더 끼죠. x의 7 이렇게 끼게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요 값들을 추가적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요거를. 사실은 이거 우리가 DFT의 일반적인 DFT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실 이것도 다 당연히 나오겠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0 패딩한 다음에 무작정 곱셈하고 덧셈 수행해서 DFT 결과를 쭉 다 얻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측한 대로 0 패딩을 했을 경우에 레졸루션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선 지금 이제 샘플의 개수가 8개니까요. 트위들 팩터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중간에 요 놈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이고요.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j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j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j죠. 마이너스 j.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이 트위들 팩터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j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j가 되고요. 여기는 두 개 다 양수죠. 루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들 팩터 이거 돌려가면서 쭉 적은 겁니다.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아시겠죠? 저는 먼저 x의 제로부터 구하겠습니다. x의 제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싹 더하라고요. 그냥 1, 2, 1, 2 더하라고요. 6이죠. 그냥 원래랑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x의 1을 구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서 더하라고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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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근데 이 뒤에 거는 다 0이기 때문에 곱하나마나 별로 의미는 없죠. 네, 그래서 4개만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1. 그 다음 거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j. 그 다음은 마이너스 j. 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j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지워지네요. 지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1하고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 2 루트인가요? 2 루트 2의 j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의 2를 구해 보겠습니다. x의 2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얘랑 얘랑 얘는 얘랑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은 다시 돌아와서 얘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1과 1 하겠습니다. 그럼 1이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j, 마이너스 2j.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와 그냥 j, 그래서 플러스 2j 한자. 이게 0 나오네요. 앞서 똑같이 0 잘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x에 3을 보겠습니다. 3은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랑 두 개 건너뛰어야 되니까 얘랑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두 개 건너뛰어서 얘랑 하는 건가요? 하나, 둘, 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0이 곱해지니까 뭐 다 0이 돼버리죠. 1, 그 다음에 2하고 이건 마이너스 2j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j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j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 j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j 그 다음에 요 2하고 요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j 또 메시지가 왔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랑 지워지네요. 얘랑.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1,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 루트 2j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왜 답이 안 나오나 했더니 요거랑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2j가 아니고요. 그냥 j입니다. 요게 그냥 j. 예, 요거 아닙니다. 2j. 그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좀 보세요. 여기 6 나오고 원래 0 나왔었는데 요 값들, 요 중간 값들로 이렇게 새로 이제 레졸루션이 더 강화가 됐죠. 그죠? 그 뒤에 거는 계산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계산을 조금 맡기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조금 뭐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계산상에서 틀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IDFT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IDFT. 저 IDFT를 구하려면 DFT를 그대로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하면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j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트위들 팩터 해야 되죠? 트위들 팩터는 순서대로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j 이렇게 되죠? 식의 반대 방향.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걸 이용해서 뭡니까? 결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결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x0죠. x0. x0가 아니라 스몰 x0로 합시다. 스몰 x0. 스몰 x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4개 이제 먼저 다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4 나오게 되겠네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완 구해 보겠습니다. x의 완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 그 다음에 플러스 2j, jj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j의 jj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요. 12에서 얼마를 뺍니까? 4를 빼는 거네요. 그럼 8. 저는 x1 구해보겠습니다. x2 구해보겠습니다. x2는 10하고 1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10하고 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10하고 1이 아니라 10하고 1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j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하나 걸러서 1이랑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요 놈은 하나 걸어서 역시 플러스 2 마이너스 j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x3 구하겠습니다. x3는 10하고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j하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2j, jj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하고 두 개에서 플러스 2 되고요. 자, 요 놈 같은 경우
하나로 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j 마이너스인데 저는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요. 2 더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6입니까? 예, 16 되네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더 이상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체 4, 8, 12, 16을 어떻게 하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라고. 최종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근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봐야 뭐 복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주기로 나누라고. 주기가 4죠. 4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 2, 3, 4가 얻어지게 되죠. 이게 IDFT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합니다. 먼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서 일반적으로 DFT 구하듯이 DFT 결과 구하고 그 결과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다시 한번 하고 근데 이건 뭐 하나 많아였고 그런 다음에 주기로 나누고 네, 이렇게 되면 IDFT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DFT하고 Z변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Z변환하고 DTFT하고는 관계를 공부한 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수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XZ에 Z를 익스포넨셜 이제 J의 오메가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뭘 얻을 수가 있었죠? DTFT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DTFT 중에서도 이산적으로 스펙트럼을 얻어낸 거니까 요 오메가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K 오메가 제로를 넣어야 되고 또 요 오메가 제로 같은 경우에는 K가 여기에 n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이거 넣어주고 그러면은 결과도 뭐가 얻어진다? X에 K가 얻어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Z변화는 단위원의 이제 그 반지름을 갖다가 키우고 줄이고 ROC 내에서 쭉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평면 그 자체의 변환을 한 거고 DTFT는 그 단위원에 대한 1차원 변환을 한 거고 DFT는 단위원 중에서도 등간격으로 그걸 n점으로 나눠서 그 n점에서의 어떤 변환을 수행한 거고 그러니까 DFT가 DTFT에 포함되고 DTFT가 Z변환에 포함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n점으로 이렇게 균등분할을 했다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원래는 오메가였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Z변환에 요걸 요렇게 Z의 요식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DFT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그게 맞는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DFT를 구하여라. DFT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X에 K를 구하라는 거죠. 자, 저건 어떻게 하냐면 n이 0서부터 n-1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n이 여기 들어와 줘야 되고요. 이 뒤에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nk 이렇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DFT의 정의식인데요. 여기다가 요 xn에 대입을 하는 거죠. 뭐를?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n이 0서부터 n-1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는 값이 다 얼마죠? xn이 1입니다. 자, 그러면 저게 정리가 되기를 다시 n이 0서부터 n-1까지 exponential j의 n분의 2파이의 뭐 nk나 kn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요거는 이 식은 이제 등비수열이죠. 초항이 n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1이니까 초항 a는 뭐죠? 1이고 공비는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k인 이제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에다가 저걸 합의 공식이죠. 등비수열 합공식에 저거를 대입을 이렇게 해보면 먼저 1-r이니까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k 이렇게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 그래서 1 exponential j
이게요, n분의 2 파이 k인데 거기다가 또 n을 곱해야 되죠. 왜냐면은 요 n이 이제 항의 전체 개수니까. 그럼 이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저걸 쓸 것 같으면 저렇게 이제 복잡하게 쓰지 말고요. 그냥 2 파이 이렇게 해서 2 파이 k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k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k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계속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2파이 k라고 하는 거는 k가 무슨 값을 저기다 대입하든 저 결과는 2파이의 배수죠. 그러게 되면 이거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1이 돼 버리죠. 1. 0이라고요. 0. 이거 전체 값은.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다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우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k에 0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1이 돼서 이 분모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된다는 거는 값이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지금 무한등비급수는 아니고 그냥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의 식, 그러니까 원래의 식이 요 식이죠. 요 식에다가 k에 0을 넣어서 그 결과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떤 식의 변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k가 0을 넣어서 나오는 케이스,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 예전에 그 프리 시리즈 같은 거 구할 때도 이런 식이 있었죠.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k에다가 0을 넣어서 DC 값이 0을 넣었을 때 DC 값이 분모가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0이 나오면 원래의 정의식으로부터 다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0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k가 0이 아닐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k가 0일 때는 어떤 다른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식은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다가 k에다가 0을 넣어서 구한 걸 갖고 이제 결과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0을 넣습니다. 그럼 이게 1이 나옵니다. 전체가. 근데 그걸 n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이 나오게 되죠. n. 이해하시죠? 그죠? 요거만 따로 잘 구하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ft를 구했으니까 z변환을 구할 건데요. 지금 z변환은 공간이 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장을 넘겨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의 z변환을 구하는 거죠. z변환의 정의식을 보겠습니다. 정의식이 xz equal summation n이 0서부터 원래 무한대까지인데 존재하는 범위가 n-1까지니까 n-1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값은 모두 다 1이죠. 그러니까 1 쓰나 마나 하고요. 그 다음에 z-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식을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등비급수는 아니고요. 이거는 등비 수열이죠. 네, 무한하지 않죠. 등비 수열인데 초항은 1이고요. n 0 넣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z-1승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n. 자, 요 n은 전체 항의 개수인데 0서부터 n-1까지니까 n개죠. 총 항의 개수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z가 1이 아닌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z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이제 1을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z가 마이너스 1승이 1이 된다는 거는 사실 z 자체가 그냥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1이 된다, 요거는 z는 원래 뭡니까? exponential j 오메가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exponential j 이렇게 되니까 요 오메가가 어떻단 얘기예요? 예, 여기 0이란 얘기죠. 그죠? 영주파수일 때 요 z값이 1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DC를 얘기하는 거죠. DC. 그러니까 앞의 경우랑 이게 굉장히 상통하죠. 서로 일맥상통하죠. 예, z가 1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DC가 아닌 케이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DC가 돼버리면 분모가 이제 0이 돼서 식이 정리되지 못하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z가 1일 때는 뭔가 다른 식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른 식은 어디서 구해야 된다? 여기서 구해야 된다. 여기서 z에다가 1을 넣어서. 근데 여기다 1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에 마이너스 n승이가 그대로 1이고 그거를 n개를 더했으니까 여기 n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Z 변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Z 변환을 이용해서 DF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식이 여기 이제 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식으로부터 이거를 구해내란 얘기죠. 이거 앞서 구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라. 근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Z에다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네, Z 변환에서 DFT를 구해내려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k를 넣어라 이거였잖아요.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도 넣고요.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J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식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N은 변화가 없고 요거 Z가 1일 때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지만 오메가가 0일 때니까 이제 K가 0일 때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엔 1 이거 사실 그냥 한번 설명하고 말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다 푸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이제 마이너스 j의 여기도 n이 있기 때문에 요 n과 요 n이 상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2파이 k가 돼 버립니다. 자, 이거는 k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맞지요? dc가 아닐 때. k가 0이 아닐 때는 그 k에다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1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0 아니면 n. 근데 0일 때는 k가 0이 아닐 때고 n일 때는 k가 0일 때죠. 됐나요? 네. 그러면 원래 구했던 DFT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 실습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DFT를 실제 매트랩 코드로 구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 구현했다고 해서 이제 함수 형태로 우리가 구현할 텐데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뭐 활용을 할 일은 아마 적을 거예요. 왜냐면 매트랩에는 이미 FFT라는 아주 강력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짠 거를 활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연습으로 해보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랭스 함수나 트랜스포즈, 서큘러 시프트, 플로어 이런 함수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썼어. 이렇게. 네, 요거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DFT를 함수로 구현해라. 그래서 이미 어떤 입력 함수 열에 대해서 신호 열에 대해서 이산 스펙트럼 열을 출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크기가 1이고 주파수가 2Hz인 코사인 함수를 DFT해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DFT를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는 방법,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드로 활용하라. 이건 제가 이제 짠 겁니다. 짠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꼭 이것도 꼭 이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고요. 맞춰도 되고, 여러분 뭐 스스로 하셔도 되고, 예. 한번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알려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DFT는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DFT는 실제 DFT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좀 알아주세요.